안녕하세요. 정청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특수물건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죠. 위장임차인 색출하여 아파트 반값에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물건은 실전 사례인데요. 제 특수물건반 수강생분께서 특수물건반에 대한 과정을 이수를 하시다가 이 물건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낙찰을 받으신 그 물건인데요. 2021 타경 71846 일산구 대화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좀 있으면 그 GTX A노선 킨텍스역이 생기는 인근입니다. 향 좋고 층 좋고 라인 좋고 조건을 되게 잘 갖추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시세가 많이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물건인데요. 당시에 감정가는 6억 6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유찰을 거쳐가지고 반값까지 떨어졌다가 최저가가 2억 9,600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제자분께서 3억 5,7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전고점이 거의 6억 5천까지 호가가 갔으니까 일산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에 GTX A노선 킨텍스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테크노밸리 분양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선도지구 그 지정이 된 그 여파 이런 것들로 고려했을 때에 이 물건의 가치는 전고점에 상응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3억 5,7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감정가가 6억이었는데 왜 반값까지 떨어졌을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있습니다. 권모모 씨가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주거 임차인으로 드러났는데 전입신고 일자가 2006년 8월 7일입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17년 7월 18일 근저당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배당 받고 끝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공란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보증금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보 출처 구분이 현황조사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가가지고 임차인은 만나본 결과를 기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보증금이 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미상인 거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정보 출처 구분이 만약에 권리신고, 배당 요구서, 요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뭐 기타 그 임대차 계약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이 됐을 거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습니다만은 현황조사실 때는 이렇게 공란으로 돼 있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이제 2006년도 입찰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년, 19년 됐던 그 시점에서 2006년도에 보증금이 얼마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난 그 영상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으로 돼 있을 경우에 그 보증금을 그 확인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드린 게 있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혹은 국민은행 KB 시세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부동산 사이트별로 과거의 전세 시세 이런 걸 찾아보면 되겠는데 국토교통부 자료나 아니면 그 KB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부분들은 최근 것들 위주로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88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가까이 된 그 시점부터 매매 시세, 전세 시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는 부동산 뱅크라는 아주 오래된 사이트를 보는데 찾아본 결과 당시의 임대차 보증금은 상한가가 1억 2천만 원이었다. 결론적으로 이게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증금을 증액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가압류니 뭐니 뭐 저당권 설정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1억 2천이 상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2천을 또 안고도 손해 안 보는 손에서 낙찰을 하게 되면 한 번쯤 리스크도 이제 완벽하게 통제를 하면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게 위장임차인이 아닐까라는 추정되는 그런 정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위장임차인을 추정을 할 때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4가지 서류를 중심으로 한 번쯤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추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방송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죠. 그 4가지 서류가 뭐죠? 바로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 그 다음에 현황 조사서, 또 하나는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
통해서 위장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추정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에 전입신고 일자가 2006년인데 너무 오랫동안 임차인이 한 곳에 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사소하지만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또 하나는 임차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자신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권리신고를 해라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해라라고 통지가 오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거나 권리신고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한번 열어봤더니 2003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권모모 씨 명의로 했는데 2003년 8월 21일 날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살고 계시다가 이쪽 주소지 이 아파트로 전거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 주소로 옮기면서까지 주소를 옮겼다 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이곳에 거주를 했구나라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추정이 가능한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보증보험, 롯데제과 이런 데로부터 가압류가 걸려 있다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경기신용보증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요. 이런 것들을 추리를 해봤을 때에 이 소유자분께서 나름대로 이제 규모가 작은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의 종류가 이렇게 롯데제과 관계 있는 것도 봤을 때는 편의점 같은 거 그런 쪽에 사업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라고 또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임금 채권도 이렇게 밀려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당을 했고 경기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통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사업자금 대출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업이 실패를 해서 이렇게 집이 경매가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2003년 7월 31일 이때가 이제 분양을 받을 때였죠. 그때 이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받았구나, 이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한 4, 5년 후에 또 국민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다 그랬는데 2003년 7월 30일 날 대출 받고 2007년 10월 10일 날 대출 받았는데, 아까 그 임차인이라고 보여지는 그분의 전입신고가 언제였죠? 2006년이었습니다. 요 가운데에 이렇게 전입신고가 끼어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당시에는 2003년 7월 31일자로에 국민은행 저당권이 살아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였구나. 그리고 2007년도에 또 국민은행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1금융권인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장임차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소됐다는 얘기인데 언제 말소가 됐는가라고 봤더니 2022년 1월 5일 날 말소가 됐습니다. 2022년 1월 5일이면 이게 경매가 개시된 게 언제냐면 2021년 12월 15일이니까 경매 개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순위 권리들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임차인이라고 추정되는 아까 권모모 씨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는 위장임차인으로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요 하나로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걸 대의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었는데 확정일자도 안 받았나 봅니다. 됐을 때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보증금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구제수단은 뭐죠? 선순위 권리를 대의변제하는 거겠죠. 그 대의변제가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또 추정해 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께 유리한 이게 위장임차인이구나 하고 그런 정황들만 추리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정황들도 추론을 해내서 어느 더 힘을 실어줄까, 이런 부분들을 증거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거 보면 대의변제, 이거는 진정한 임차인이 자기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불리해졌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2003년 7월 31일 요 국민은행 저당권, 그게 소액입니다. 그 채권 최고액이 1,170만 원인 거 보면 대출 금액은 한 800, 9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소액 대출금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7년 10월 11일 날 또 국민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6,500을 받았으니까 대략적으로는 이제 한 5,500 정도 되겠죠. 실제 대출금은요. 요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이 대의변제를 하려면 굳이 두 개를 다 대의변제할 필요가 없죠. 요 앞에 거 소액으로 돼 있는 요 800만 원, 900만 원 요거만 대의변제를 해도 대항력을 충분히 인정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이 대의 변제를 한 게 아니라 소유자가 은행에 그 대출을 안 갚게 되면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갚아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 임차인도 대항력을 이제 취득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대의 변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인이 갚은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정한 임차인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추리를 해보니 이렇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또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통해서 뭔가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까 여기였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본을 발송했는데 폐문 부재로 송달이 안 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임차인 권모모 씨에도 송달을 했는데 도달이 됐고 소유자 권모모 씨도 송달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주소지가 여기였으니까 소유자한테도 일로 보냈을 것이고 임차인은 당연히 여기 산다는 전제니까 여기 보냈을 텐데 둘 다 도달이 됐다. 이렇게 보면 둘 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현황조사서를 통해서도 아까 뭔가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서를 한번 잡아보면 임차인 권모모 씨에게 확인하니 위주택은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거주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방 하나 쓰고 있는 건가? 이게 방 3개짜리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자도 권모모 씨, 임차인도 권모모 씨. 이런 부분들도 아까는 그냥 넘겼는데, 이거는 가족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야겠죠. 4가지 서류를 통해서 단서를 찾아봤더니, 이거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매우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그 임차인이 만약에 대의 변제를 해서 대항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한다면 그건 또 전형적인 진정한 임차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정한 임차인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결국 이래서 아주 쉬운 물건은 아니게 됐습니다. 일반인들도 이거 소유자 같이 살고 있다면, 그리고 성이 같다면 그 위장임차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보다는 꽤 높게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여러분은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스크 통제는 최대 보증금을 1억 2천을 떠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전제 하에서 입찰을 하면서 리스크 통제를 하고, 또 하나는 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이제 많이 또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소송에서 저도 일반 물건을 낙찰받는 꼴이나 마찬가지겠구나. 이기게 되면 대박 수익. 저도 일반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그 GTX A노선의 호재,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분양 호재, 그 다음에 그 일산의 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의 호재,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의 분위기들, 이런 다양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가격의 하반 경직성은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자분이 낙찰을 받고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높음인 저희에게 명도소송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명도소송에서 저희가 이제 아주 꼼꼼하게 이런 비정상적인 정황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절대 실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여타의 학원에서는 이 특수물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정황, 뭐 확정일자도 안 받고 보증금 금액도 작고 가족 간의 관계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꼭 입찰을 해라, 위장임차인이다라고 가리키겠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까지 나열했던 비정상적인 모든 정황들이 하나로 해결이 되니까요. 뭐냐면 왜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가? 가족이니까 믿었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왜 이렇게 작은가? 가족이니까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족이라는 하나만으로도 모든 그런 비정상적인 정황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소송에서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수물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위장임차인이고, 다음에 이제 또 허위유치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장임차인이 소송에서는 정말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왜 그러냐면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게 진정한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한마디로 위장임차인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버렸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판사도 사람이니까 양심의 가책, 뭐 도덕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크겠죠. 그러니까 웬만큼 분명하지 않은 이상은 위장임차인으로 판단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큼 분명하지 않은 정황, 이런 것들에서 가장 크게 판사들이 보는 건 뭐냐면 바로 보증금 지급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보증금이 지금 1억 2천이 최상한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했을 때 1억 2천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소유자와 임차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임차인이 독채로 썼을 때의 상한의 보증금이 1억 2천이었는데 소유자와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1억 2천일 수가 없는 거죠. 위장임차인이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제출해 왔고, 또 하나는 이런 보증금 지급 내역이라는 것들이 원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즈음에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장임차인 허위 유치권자들은 이제 그 과거에 뭐 금전거래 내역이 있었는데 그걸 보증금을 전환하다 보니까 뭐 과거부터 해가지고 있는 금전거래 내역을 쫙 낸 다음에 그걸 합산해 보니 결국은 보증금이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입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제 그 약점을 한번 파고들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판결문입니다. 예, 그 1심 판결문인데 이제 원고 김모모 씨가 피고 권모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주문은 이렇습니다. 별지 공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그리고 1,100만 원 갚고 그다음에 매월 10만 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하라. 이렇게 전부 이긴 거죠. 저희가 그랬는데 이 판결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유자와 임차인이 금전 거래 내역을 꽤 오래전부터 2002년경부터 소유자와 임차인이 거래 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둘은 친자매 관계이다. 결론적으로는 보증금 1억 2천짜리로 임대차 계약서가 2006년에 작성된 거는 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권모모 씨가 친언니이고 소유자가 이제 그 친동생인데 1999년부터 쭉 이렇게 이제 금전거래 내역을 쫙 만들어가지고 1억 2천을 맞춰왔습니다. 얼추. 근데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그 소유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그 금액은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입증이 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것도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낙찰가액을 고려했을 때 1억 2천을 다 받았을 텐데 배당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소유자 잉여금을 가져가고, 이런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위장임차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외에도 비정상적인 정황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은 판사가 심증을 가진 거는 이 보증금 지급 내역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정황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보증금 지급 내역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정황이 많으면 그거 믿고 위장임차이니까 들어가라 라고 판단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보증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인한테 가서 입찰하기 전에 보증금 지급 내역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가뜩이나 예민한 임차인에게 딱이 맞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지급 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임차인 물건이 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리스크 통제를 확실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입찰을 한다 그러면 꽤 알찬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거니까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